그 요즘에 하이브리드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냥 뭘 다른 두 개를 섞으면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딱 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그쵸? 자동차가 제일 먼저 하이브리드로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그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하이브리드가 자동차에 많이 쓰는데 저희 이제 뭐 과학계 재료하는 사람들한테는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유기물이랑 무기물을 이렇게 합한 그런 형태가 제일 많아요. 당연히 유기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무기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잖아요. 근데 각각이 다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장점이 있는 물질이랑 이 장점이 있는 물질을 무조건 섞었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면 되게 이쁜 연예인들이 두 명이 있는데 이 둘을 섞으면 꼭 이쁜 사람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조합이 잘 돼야지 이게 되게 괜찮은 게 나오듯이 유무기 하이브리드에서도 적당한 어떤 성질이 있는 이제 좋은 두 물질을 적당한 비율로 섞었을 때 가장 좋은 이런 장점들을 다 끌어낼 수 있는 거라서 각자 어떤 비율이 되게 중요하고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을 섞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안 되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전쟁에서 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나요? 임진왜란 때. 그죠? 활대 총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옛날 시대에는 옛날에 우리 뭐 여기 자루 같은 거 걸치고 살았을 때 그때는 어떤 무기를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강하고 약하고가 정해졌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석기 쓰던 애들은 청동기 쓰는 애한테 지고 철기 먼저 개발한 애들이 전쟁에서 다 이기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런 뭐 석기, 청동기, 철기 요즘에는 뭐 플라스틱 등 하이브리드 물질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소재에 관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니에요. 우리 뭐 사드 등등 뭐 핵무기 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고 지금은 무기들이 이거랑은 지금 상대가 안 되죠. 굉장히 최첨단 무기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플라스틱인데 옛날에는 플라스틱이 이제 쉽게 열에 녹기 때문에 뭐 환경 호르몬 문제 이런 등등 많이 나왔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 열 강화 이런 코팅 이런 걸 통해서 플라스틱도 충분히 높은 열에서도 견딜 수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마크 많이 봤죠? 요 마크 이런 뭐 언급 수업해도 괜찮죠?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붙어 있는 그 마크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일단은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게 하이브리드 하면 무조건 자동차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소나타도 나왔고 요즘에 아반떼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그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옛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가솔린이랑 가스차가 먼저 나온 거 알아요? 두 개 다 사용하는 차가 먼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LPG 가스가 훨씬 쌌잖아요. 요즘도 싸긴 싼데 그래서 제가 타던 차는 가솔린도 넣을 수 있고 가스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차였었어요. 근데 이제 목적은 그 가스차를 타면 단점이 뭔지 알아요? 그 겨울에 시동이 안 걸려요. 가스차가. 그래서 항상 가스가 연비가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싸니까 연비가 좋아서 보통 운행할 때는 가스로 하고 시동 걸 때는 이제 가솔린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시 가스로 전환해서 이렇게 많이 탔었어요. 요즘은 뭐 LPG 타도 굉장히 괜찮은데 요즘에는 근데 이제 가솔린이랑 전기가 이렇게 결합된 그 차들을 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차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의 기본 개념은 그겁니다. 그냥 연료를 가솔린이나 디젤로 사용은 하는데 일단 그 공회전 한다고 하네요. 공회전 할 때 이제 최대한 가솔린이나 이런 걸 줄이고 이제 전기를 사용해서 가솔린의 그 가스를 최대한 아끼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연비가 얼마나 나오죠? 한 30 나오나요? 30? 저 때는 그 대표적인 차가 그 프리우스 도요타인가요? 그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한 25km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22에서 25km 정도 나왔는데 그 일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그 시동 걸고 이렇게 돌아갈 때 소리가 다른 거 알아요? 막 그 우리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왔던 것처럼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프리우스가 뒤에서 이렇게 다가오면 우리는 차 엔진 소리가 나서 차가 뒤에 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는 전혀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까 말했던 개념이랑 똑같이 가솔린을 아끼기 위해서 뭐 이런 중간중간 과정에서 전기 모터들이 이렇게 구현이 되게 되면서 가스를 최대한 아끼는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됐고 그 폭스바겐 골프는 50km까지 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연비 같은 걸 측정을 했더니. 그래서 뭐 어쨌든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완전 이런 하이브리드 개념이 아니라 전기로 완전히 다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추세죠. 근데 이게 하려면 배터리 용량이나 이런 방전되고 나서 충전할 곳이 많이 없어서 이게 일단은 문제가 되게 많이 되고 있고 뭐 현대자동차에서도 막 전기자동차 한다고 해도 이때까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차들이 다 가솔린, 디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만들고도 있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서 아마 전기자동차가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유기랑 무기랑 이 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앞에 수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을 했었었는데 유기물이 가지는 장점 혹시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수업했었던 것 중에서는 그쵸 뭐 되게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되게 얇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괜찮은 물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휘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용액화로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용액화로 하기가 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렉서블도 구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무기물은 여러분들 뭐 워낙 이때까지 사용된 모든 물질이 다 무기물이잖아요. 그래서 무기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 전도도 엄청 좋고 웬만한 물성은 다 좋잖아요. 뭐 기계적 특성, 열적 특성 다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뻔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많이 배웠던 교집합에 해당되는 물질이 그 유무기 하이브리드라는 물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뭐 제가 페로브스카이트도 소개해줬고 뭐 다양한 물질들에서 다음 시간부터 많이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물질들이 보면 유기물과 무기물의 장점만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만든 물질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이 하이브리드 소재가 최근에 이렇게 나온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에 조상들도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 하이브리드를 했어요. 뭐 흙이랑 자갈해도 뭐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황토집 이런 거 지을 때 볏짚이랑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황토는 여러분들 어떤 기능이 있는 줄 아시나요? 황토의 그 기능. 여러분들 찜질방 가면 다 황토방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되게 열을 잘 머금고 있죠. 근데 머금고 있는데 얘네들이 알다시피 황토만 있으면 걔네들끼리 이렇게 그 섞여 있는 그러면 쉽게 분리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볏짚 같은 어떤 실타래 같은 애들을 넣어주면 그 황토를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요즘에 보면 나노 와이어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탄소 나노 튜브나.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입자들 사이에 이런 볏짚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 그 황토의 입자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 옛날에는 시멘트만 이렇게 썼었어요. 시멘트만 올 모든 물질이 시멘트였는데 여기에 자갈을 섞어주면 굉장히 이게 특성이 강해지는 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그 공사판 이렇게 가보면 시멘트 포대자루랑 이런 자갈 포대자루가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삽으로 우리처럼 정량하진 않고 삽으로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대강 정량을 하시죠. 그래가지고 섞어가지고 이제 콘크리트로 만드는 물질로 많이 사용해요. 근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뭐 콘크리트 자갈 이런 비율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콘크리트 자갈만 해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갈라지고 이렇게 하니까 최근에는 이 안에 고분자 이런 물질들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넣어요. 폴리에스테르나 이런 물질들을 넣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끈적끈적한 형태로 어떻게 그 콘크리트 복합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갈라졌을 때도 이 폴리머들이 그 작은 그 어떤 틈이 생겼을 때 거기를 이렇게 뭐 채워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한 번에 크랙이 갔을 때 바로 부서지는 이런 역할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복합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과제에서도 이거 쓴 사람들 되게 몇 명 있던데 그 셀프 힐링 뭐 이런 물질 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무슨 캡슐을 넣어서 부서졌을 때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 안에 크랙이 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채워줘서 다시 이제 그 보강시켜주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도 많이 조사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현재도 계속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더 진보된 형태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었죠. 대표적인 여기 골프채 얘기하면서 제가 그래파이트? 탄소 나노튜브 이런 거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골프채 뭘로 만드는 줄 알아요? 혹시? 우리 삼합? 상하가 뭐야? 코끼리 상하로. 코끼리 상하로도 만들었어요? 내가 몰라서 물어본 건데. 어쨌든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들 이거 고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막 빗자루로 야구 배트 대신 사용하고 막 해가지고 그냥 쳐보고 막 하잖아요. 이게 처음에 뭐 감나무 이런 걸로 했대요. 감나무로 막 하면. 근데 원하는 대로 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온 게 이제 금속으로 골프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멀리 나가는 건 당연한데 너무 무거우니까 골프 치다 보면 뭐 되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점점 진화하다가 이제 금속에서 이제 경량형 금속을 쓰다가 최근에는 그래파이트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멀리 나가는 이게 뭐 비거리가 멀리 나간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멀리 나가는 골프채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런 골프채들이 이제 그 하이브리드 소재로 많이 만들어졌었고 최근에는 이런 그 자동차, 비행기, 뭐 빌딩 이런 데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타이어에도 그냥 고무로만 이게 다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고분자나 이제 다른 탄소 소재 물질도 이게 충분히 응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타이어 같은 경우가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운행하다가 고속을 운행하다가 터지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타이어도 한 번에 크게 이렇게 파열이 갑작스럽게 나지 않기 위해서 안에 완충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하는 회사 사람들은 타이어가 과학에 총체된 뭐 집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되게 많이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복합 소재를 주목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루틴한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기존에 존재하는 물질들보다 훨씬 더 좋은 소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섞어 보는 거예요. 섞어서 이제 어떻게 섞었을 때 가장 좋은 물성이 나타나는가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복합 소재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사용 목적은 앞에서 말했듯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생활에 이렇게 뭐
어떤 분야에서도 다 사용이 되고 있고, 일단은 뭐 전자, 광학, 뭐 자동차 등등 이런 분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복합 소재들이 잘 나가, 뭐 시쳇말로 잘 나간다 이렇게 하면 피해를 입는 회사들이 있지 않을까요? 복합 소재가 지금 대부분 금속 소재를 대체하려고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장 피해를 받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그쵸? 철강 회사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강철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싸고 가볍고 더 강한 물성을 갖는 어떤 소재가 만들어지면 자기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복합 소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뭐 포스코라든지 다 이런 복합 소재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걔네들이 철강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금속이랑 섞고 있는 어떤 소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이 상업화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속, 뭐 세라믹, 화학 소재 전 분야에서 이 복합 소재가 이제 이런 금속 소재를 대체하려는 이런 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 항공 쪽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면 뒤에서 소개할 거지만 자동차도 뭐 단단하면 좋긴 좋아요. 사고 났을 때 뭐 그 운전자가 받는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무거운 거랑 연비랑 되게 비례하잖아요. 작은 경차는 연비가 계속 높고 엄청 큰 그 우리 형님들 타고 다니는 차들은 굉장히 연비가 떨어지지만 뭐 4km, 연비 4km면 거의 기름을 이렇게 붓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량형 이런 그 물질들을 사용해서 자동차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 영상을 보면 되게 생뚱맞을 수는 있는데 뒤에서 왜 이 영상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할게요. 빙하가 녹음물로 해수면이 상승해 뉴욕을 비롯한 대도시가 침수된다는 영화 투모로우의 한 장면입니다. 이번 IPCC의 기후변화 보고서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내용도 2100년이면 바닷물 수위가 보셨나요? 최고 98cm까지 오른다는 건데요. 지구촌 곳곳이 바닷물에 침수되면서 이재민이 6억 명에 이를 것이란 예측입니다. 먼저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40%가 살고 있는 해안가. 해안에서 수백 미터 이내 도시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위기가 앞으로 80여 년 뒤엔 현실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늘 유엔 산하 국제기후변화 협의체 IPC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엔 해수면이 최대 98cm나 높아져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대부분 물에 잠기고 북유럽의 해안지대도 바다로 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100년에 미국 뉴욕도 있어요. 물에 잠겨 해안선과 불과 7km 남짓 떨어진 케네디 공항까지 침수됩니다. 중국 대륙 역시 지도가 달라집니다. 장쑤성 부근 중국 남동부 해안도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발생하는 이재민은 무려 6억 명, 현재 세계 인구의 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최근 20여 년 동안 2배 가까이 높아진 해수면 상승 속도가 앞으로 100여 년 동안은 지금보다도 최대 3배 이상 더 빨라질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대양에 축적이 되고 대양에 축적이 됨으로써 열팽창이 나타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더욱 더 빙하가 녹게 되면서 해수면 상승은 속도가 근데 더 아직 가속화될 것으로 이거를 보입니다. 느끼지는 못하죠. 바다가 뜨거워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슈퍼태풍의 발생 가능성도 커져 해안선의 침수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예측한 결과 2100년이면 해수면이 최고 1m 36cm 더 올라갑니다. 서울 면적의 7배인 4천여 제곱킬로미터가 침수되는데 국토 면적의 4%에 해당합니다. 또 현재 침수 예상 지역 거주민은 14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인천시를 보면 인천공항과 연안 메리지까지 침수되는 등 인천광역시의 45%가 바닷물에 잠기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곳은 부산 낙동강 하구의 녹산공단입니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데 해수면 상승에 따라 녹산공단을 비롯한 전국 90개 연안공단 500여 제곱킬로미터가 침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반도의 아열대화도 꾸준히 진행됩니다. 현재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까지만 아열대 기후지만 금세기 말이면 강원도를 제한 전국이 아열대로 바뀌어 극심한 폭염과 집중호우, 슈퍼태풍도 자주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 태풍 요즘 지구온난화는 되게 인류가 세지잖아요. 화석연료를 그게 사용해 온도 불러온 올라가는 영향이 환경 되게 재앙입니다. 크거든요.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기후변화 탐사국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206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보다 상승이 주춤했지만 온난화 경향을 뒤집을 만한 과학적 근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provide assessments that are robust, objective, and scientifically valid. 화석 정책을 쓰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늘려가는 에너지 체계 개편이 전 인류에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이런 기후변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면 해수면의 상승을 47cm까지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IPCC는 분석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공주만이 이번 세기 말 닥쳐올 바닷물의 공포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TBS 뉴스 김성환입니다. 그 혹시 베네치아 갔다 온 사람 있어요? 베니스? 베니스라고 하나? 이탈리아? 갔다 온 사람 없어요? 어쨌든 뭐 전 이렇게 띄엄띄엄 가봤는데 막 실질적으로 막 그렇지는 않다는데 전에 갔을 때랑 뭐 거기 막 한국 사람들 살고 있잖아요. 제가 한 5년 텀으로 갔었는데 되게 다르대요. 뭔가 이렇게 비 오거나 이렇게 하면 확실히 더 많이 잠기는 비율이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 1997년인가? 교토 의정서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우리 지구 온난화를 이렇게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는 선진국들만 막 그 온실가스 감축하자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파리에서 했었잖아요. 기후변화 협약 할 때는 이제 모두 다 해서 그 산업화 됐을 때 지구 온도가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죠? 진짜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2도 정도만 낮추자. 이게 지금 목표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안 닥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구 온난화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 비닐하우스에 지구가 갇혀 있는 그림 같은 거 막 그리고 했었는데 요즘 여러분들 봄, 가을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는 봄, 가을 다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아예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자식이 태어나면 이게 더 느껴지겠죠. 왜냐면 자식들은 2100년도에 살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뭐 건강관리 잘하면 살을 거 아니면 다 가시겠지. 그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몇 살이죠? 그때 100살 다 넘죠? 84년 후니까 그쵸? 100살 다 넘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걸 보여주냐면 저도 이 복합 소재를 하다가 이게 그 크게 에너지랑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경량화 시키자, 뭐 이렇게 좋게 만들자 이런 게 있었는데 왜냐면 이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어떤 비행기나 자동차를 이렇게 똑같은 거리를 가게 할 때 훨씬 연료를 적게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를 발생을 감축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그래서 그 한 가지 예가 있었는데 이게 보잉 787 비행기인가? 하여튼 여기에 탄소 섬유 복합재를 50%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 뭐 노르웨이가 1년에 이렇게 내뿜는 그 CO2를 완전히 다 제거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이렇게 전 세계 여객기를 만약에 이렇게 복합 소재로 가볍게 만들면 지금 900만 톤의 이거를 이제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막 뭐 그냥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지구 자체에 이렇게 하고
우리가 뭐 쓰레기 하나 재활용하는 거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고, 이것도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복합 소재를 이렇게 17% 이상 사용하면 이만큼 1,800만 톤 정도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유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로 뭐 풍력 뭐 등등 태양광 등등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개발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뭐 태양광 이렇게 하고 뭐 풍력 발전한다고 이 뭐 석유나 이런 거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줄여 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후변화 협약에서 있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뭐 말했었지만 지금 이제 연료전지나 그 태양전지, 그다음에 풍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기후변화 협약할 때 이제 다녀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R&D가 이쪽에 집중돼 있는 게 많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워낙 뭐 루틴한 얘기라 이렇게 막 크게 집중 안 하는 느낌이죠. 이게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래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림만 여러분들 강의 들어줄 때 그림만 이렇게 얹고 이거 올리고 내가 이 글자를 따로 넣어가지고 오면 엄청 많이 쓰고 사진 찍고 막 하면 집중력이 되게 좋았었는데 이제 팁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복합 소재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대표적인 게 도요타 자동차에서 이걸 했어요. 그래서 경량형으로 만들자 해서 무게를 기존에 있는 거에 3분의 1로 줄이자 해가지고 뭐 1X 뭐 프로젝트 컨셉카 해가지고 요런 거를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아주 옛날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량형으로 만들어서 온실가스 줄이는 이런 그 제도에 적극적으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었고, 지금 이거는 뭐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소재들이 이렇게 여러 분야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신소재 있고 의료, 건강 이렇게 등등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3가지 복합 소재가 있는데 이 뭔가 느낌이 오죠. 이거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잖아요. 뭔가 하기 되게 좋게 돼 있죠. 복합 소재의 이런 그 종류를 3가지로 크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나노, 필러, 뭐 하이브리드, 알로이 해가지고 이게 약간의 복합 소재이긴 한데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복합 소재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3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유무기 이제 하이브리드 그 교집합이랑 굉장히 비슷한 건데 이제 금속, 세라믹, 화학 간의 이렇게 그 결합, 조조를 통해서 기존의 소재를 능가하는 어떤 걸 만들자. 이런 게 이제 복합 소재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복합 소재의 정의라고 하면 이렇게 뭐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복합 소재는 그 어떤 모체라고 해서 그 큰 어떤 매트릭스가 있고 이 안에 뭐를 조금 넣어주면서 이제 이쪽의 물성을 조금 더 강화해주는 형태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재라고 하고 강화재 이런 형태가 하이브리드 소재의 대표적인 이제 정의였어요. 근데 막 이런 나노 물질 그다음에 우리가 원자, 분자 단위를 막 다루면서부터 이 이제 소재들의 개념이 좀 나눠지게 됐죠. 이렇게. 그래서 나노필러는 뒤에서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 기존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매트릭스에 강화제를 넣어주는 이 형태가 되게 되는 거고, 하이브리드 소재라고 하면 어떤 재료 2개를 이렇게 그 복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자가 있으면 그 위에 어떤 걸로 코팅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만드는 이 개념을 말하는 거고, 얼로이는 여러분 뭔가요? 얼로이가 한글로 하면 뭐예요? 그죠, 합금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시작할 때부터 원자랑 분자 단위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조합하는 거죠. 조합해서 완전히 2개가 공존하는 형태로 만드는 그런 복합 소재를 얼로이 소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예시와 이런 거를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면, 이런 나노필러는 뭐 아까 설명했죠.
뭐 매트릭스 안에 강화제를 이렇게 집어넣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믹스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예전에 핫했던 전자책 혹시 기억해요? 전자책 그거의 잉크 소재가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소재고, 그 다음에 표면 처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에 제가 뭐 이렇게 나노 입자가 있으면 퀀텀 다이게 있으면 표면을 원래 뭐 하이드로포빅한 물질이었는데 하이드로필릭하게 바꾼다거나 이렇게 표면에 뭔가를 처리하는 거를 이제 하이브리드 소재의 대표적인 그 복합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특정 형태의 구조를 만드는 거나 표면을 이렇게 바꾸는 거, 그게 하이브리드 소재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얼로이는 이제 완전히 좋은 어떤 화합물 A라는 애와 B라는 애를 처음부터 이제 합성할 때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제 분자 결합과 이런 걸 다 조절해서 두 개를 같이 넣어진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물질 중에서 3번이 제일 특이한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A라는 물질이랑 B라는 물질을 섞었을 때는 뭐 비슷한 물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완전히 원자나 분자 단위에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A와 B 물질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물성을 갖는 물질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이 새로운 어떤 신개념의 소재를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 복합 소재의 개념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얘가 나오겠지만 세 가지는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복합 소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게 타겟으로 하는 물질들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이 물질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합성해가지고 물성을 측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이 물질을 만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디에 쓰겠다. 그래서 이 에너지랑 환경에 대해서 특히 개발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뭐 경량화는 엄청 많이 얘기했으니까 대표적으로 뭐 탄소 나노 튜브 이런 물질들이 많이 있었겠고, 에너지 저장은 여러분들 리튬 이온 배터리, 그 다음에 연료전지 이쪽에가 포커스가 많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는 여러분들 그 희소 자원 절감해가지고 여러분 인줌 이게 굉장히 없거든요. 인줌 이물질이. 근데 ITO라는 인줌 틴 옥사이드 이물질이 지금 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투명 전극 소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물질이 디스플레이 사업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가격에 의해서 그 전자 소자들의 가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게 뭐 태양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 거의 40% 가격의 제작의 40% 정도는 차지하고 있어요, ITO가.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가 인줌을 새로 합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쓴 인줌을 다시 회수해서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희소 자원 절감 이거에도 포커스가 많이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처리는 여러분들 그 두산 기업이 잘하는 맨날 그 나오잖아요. 사람이 미래다. 두산 해가지고 나오는 그거. 얘네들이 수처리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해가지고 저기 사해에도 가 있고 막 지금 막 그 사우디 쪽에도 되게 많이 설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 이제 물질인데 그 제일 쉽게 해수 담수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해수 담수화하는 방법. 그쵸? 그냥 갖고 와가지고 물 끓이면 소금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맺혀 있는 물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증류 방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쵸? 엄청난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열을 저기 사우디 어디에서는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화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에 있는 열을 가지고 와서 그 열을 빼가지고 증류하면, 왜냐면 열은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땡겨가지고 같이 이제 증류해서 그렇게 해수 담수화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방법이 우리나라 이런 데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개발된 게 역삼투압법 뭐 이런 것도 개발됐었고, 그 다음에 제일 여러분들 웅진코웨이 필터, 그 필터로 해서 지금은 대부분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필터를 이용해서 여러 필터를 이렇게 지나서 이 물 해수를 담수로 만드는 그 기술이 대부분의 그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해수 담수와 수처리에 제일 중요한 게 멤브레인이거든요. 그게 대부분 고분자 기반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이 굉장히 중요한 수처리 기술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많이 봤죠?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이 기술도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우리가 계속 석유 쓰고 온실가스 쓰는데 줄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포집해서 이렇게 버릴 수 있으면 제일 좋으니까, 그 물질이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금속 유기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MOF라고 부르거든요. 이 물질이 제일 많이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포집하면 그거를 이렇게 그 포집된 물질을 이렇게 해서 바다에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바다에 버리면 안 될 것 같긴 해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산화탄소는 포집하는 게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소를 포집할 경우에는 내가 수소를 포집했어. 근데 이 수소를 다시 내가 빼가지고 연료로 사용을 되는데 포집만 잘하고 이렇게 탈착도 잘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포집하는 물질이랑 수소나 이런 거를 포집하는 물질의 성질이 조금 달라요. 수소는 이렇게 잘 포집했다가 잘 내는 어떤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그냥 이렇게 머금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목적에 따른 복합 소재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게 나노클레이 고분자 복합 소재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에 보면 이런 뭐 금속성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고분자 형태 이런 그 무기물과 고분자를 이렇게 섞어서 쓰는 형태예요. 어떻게 보면 그 뭐 아까 모체랑 경화제 이런 거 쓴 거랑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물과 무기물 개념의 이제 각각이 이제 무기물질이 나노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리케이트 구조에서 이제 고분자들을 이렇게 같이 쓰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복합재를 만들면 형태가 다양한 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얘네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밖에서 이렇게 그 패시베이션이 돼 있는 형태의 물질들이 만들 수도 있고, 이 각각의 이제 결정상 안으로 어떻게 보면 고분자들이 침투하는 이런 형태의 물질들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어떤 그 소재 물성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어떤 복합 소재들을 사용하는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고분자들과 같이 쓰기 때문에 물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무게를 낮추는 데 굉장히 유리한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전자잉크, 그 뭐였죠? PDF였나? PDF 알아요? PDF 맞나? PDP? PDP다. PDP. 우리 이렇게 그 갑자기 붕 뜨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디스플레이 OLED 나오기 전에 그 우리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PFP였나? 하여튼 우리 아이패드랑 비슷한 형태의 어떤 PMP였나? 하여튼 그 있었잖아요. 그 망했잖아요. 왜냐면 갑자기 LED가 엄청 잘 돼가지고 두께도 얇게 못 만들고 하는 한계성이 있어가지고 확 망했는데, 이 페이퍼 전자잉크가 약간 그렇게 돼버렸죠. 전자잉크가 여러분들 어떤 원리인지 아시죠? 그냥 차지가 다른 어떤 물질이 있으면 뭐 전압을 이렇게 전기를 걸면
까만색 잉크가 위로 올라와서 까만색을 보였다가 이거 없애면 하얗게 되고 이런 형태의 잉크를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뒤에서 이제 메커니즘 잠깐 살필 건데, 근데 이게 뭐 아마존 아시죠? 미국 그 쇼핑 사이트 거기서도 되게 많이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거 하는 과정에서 LED가 갑자기 엄청나게 뜨게 돼버려가지고 이 전자책, 전자잉크를 소재로 한 이북도 약간 망하게 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경량화를 위한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북이 지금의 아이패드와 굉장히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근데 문제점은 컬러의 다양성을 구현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 고분자 소재에 해당되는 마이크로 캡슐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백색 입자를 나타내는 이 TiO2 소재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흑색 코팅 입자를 나타내는 이 물질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가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백색 물질이 올라와가지고 하얗게 됐다가 없애버리면 뭐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로 되고, 반대로 걸면 또 검은색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북이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잉크의 이 개념은 굉장히 쉬웠었죠. 그래서 막 되게 많이 투자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LED 사업이 갑자기 번창하고 발전하면서 이북이 약간은 이렇게 갑자기 안 된 이런 시장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리튬이온 배터리랑 연료전지가 굉장히 핫하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LG랑 삼성 같은 경우가. 그래서 뭐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뭐 리튬 기반의 이제 전해질이 이렇게 있고, N극재, 뭐 양극재가 이렇게 있어서 뭐 차지들이 이렇게 각각 이동되는 이런 뭐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그 핸드폰 이 정도 막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 그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급부상하면서 이제 중대형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작은 용량이 작을 때랑 클 때랑 완전히 개념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 용량 차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충방전하는 이 정도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소형과 중대형을 만드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근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제일 비싸게 취급되는 게 이 양극재 물질입니다. 이 양극재 물질인데, 왜냐하면 이게 코발트 계열의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코발트도 굉장히 그 자원량이 풍부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원자재 어떤 가격에 의해서 굉장히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 의존도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석유값도, 여러분들 석유값이 원래는 배럴당 $100 넘을 때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 나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반토막으로 떨어졌다가 요즘에 조금 오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60 될라나? 그 왜 떨어졌어요? 그렇죠. 갑자기 이상한 새로운 자원이 미국에서 발견됐죠. 미국에서 셰일가스라는 게 발견되면서 그 우리가 아는 기름 부자들이 엄청난 그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인가? 베네수엘라 막 망했잖아요. 막 국가 막 부도위기 막 이런 것도 오면서. 그래서 새로운 자원이 발견이 돼 버리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자원의 값어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엄청 싼 값에 석유나 이런 걸 만약에 다 대체할 수 있으면 갑자기 석유나 LPG도 갑자기 똥값 되는 거죠. 그거는 뭐 한순간에 어떻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그 배터리나 뭐 다른 전자소자 이런 것도 물질 원료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분자나 이런 다른 하이브리드 물질, 인산, 철 계열 이쪽 물질들이 더 싸거든요. 철 같은 건 훨씬 많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도 연료전지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열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높은 열이기 때문에 무기물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고분자 전해질형 연료전지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고분자 전해질을 이제 중심에 서서 얘네들이 이제 그 이온들이나 이런 거를 전달해주는 역할로 사용을 하는 연료전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PEMFC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복합 소재, 어떻게 보면 고분자나 다른 물질을 이렇게 전해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분자 전해질 분리막으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분자의 가장 취약점이 열 안정성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만 혼자 사용하면 너무 안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열에 조금 안정한 다른 물질이랑 같이 섞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잠오죠.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탄소 나노 튜브 복합 소재라고 있죠. 탄소 나노 튜브가 굉장히 좋은 그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전기 전도도가 강하고 뭐 기계적 특성도 강하고 해서 그 기존의 탄소 나노 튜브랑 다른 유기 물질이랑 복합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이제 그 원하는 타겟으로 하는 물질의 물성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재를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기존의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하는 그 소재를 대체할 수도 있는 거. 왜냐면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그래핀도 지금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원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소재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패터닝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어떻게 됐냐면, 기존에는 그 전면에 원하는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렇게 위에서 본 형태예요. 그러면 여기를 다 코팅을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코팅하기 전에 어떤 그 포토 처리를 한다거나 어떤 처리를 해서 다 코팅을 하고 나서 얘를 벗기게 되면 그 밑에 처리했던 부분만 이렇게 패터닝으로 남아있게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근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당연히 패터닝을 여기에만 돼야 돼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 물질들이 이쪽에 있게 되면 다 없애면 패터닝 되면 목적은 이룬 거잖아요. 근데 이 나머지 이 영역들에 사용된 이 물질은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씻으면서.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들 잉크젯 프린팅 기술 포함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패턴의 그 어떤 복합 소재나 금속 등을 여기만 특징적이게 깔아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옆에 이런 쓸데없이 드는 자원들을 다 그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소재들도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그 펑셔널 기 같은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뭐 프린팅처럼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되게 나노나 마이크로 구조에서 이렇게 찍어낼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그게 기술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다 끝났어요. 이제. 네. 그래서 이거는 멤브레인 아까 말했던 멤브레인인데 제일 좋은 건 한 멤브레인 그냥 하나로 다 분리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멤브레인이 가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예요? 멤브레인이면 필터면 여러분들 에어컨 필터 청소해 봤어요? 그 다음에 뭐 청소기 같은 거 하면 어느 정도 청소해서 빨아들이고 나면 어느 순간 얘가 못 빨 때가 있잖아요. 얘가 먼지를 못 빨아.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그 필터에 다 그게 붙어가지고 필터를 교체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필터니까 뭘 거르는 건데 당연히 거르고 나면 얘가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청소기 뭐 하나 할 때는 필터 다 교체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막 물로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멤브레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수십 장의 멤브레인 필터가 이렇게 다 결합되어 있어요. 그 결합된 형태들이 막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밖에가 여과되기 전 물이면 안에는 여과된 물이 이렇게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고분자 그 멤브레인을 사용하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은 한 막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뭐 큰 입자 그다음에 어떤 물에 있는 그 어떤 안 좋은 물질들을 하나씩 하나씩 걸러내는 그 필터들이 굉장히 많이 응축되어 있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그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분리막에 가보면 이렇게 집어넣게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우리 디스크 넣는 것처럼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데 얘를 이렇게 하나를 쑥 빼면 이 안에 고분자 다발이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많아요. 그게 이제 다 이렇게 그 평면화를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분리막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막 해수도 암수와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엄청난 긴 과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왜 고분자 전해질 막으로 굳이 하냐? 뭐 역삼투압법도 있고 한데 왜일까요? 제일 쌉니다.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하는 방법이.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